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론 시작합니다. 오늘은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는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앞서 새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오늘 첫 출근길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듣고 오시죠.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또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적극 신속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주장이죠. 어쨌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우리 해당 상임위는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또 일정을 정해갖고 또 차분하게 논의돼야 될 것이고. 네,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는데 정 후보자가 그동안 이 검찰청이란 이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또 이런 입장도 밝혔잖아요. 그럼 수위를 어느 정도로 예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해체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예상되는 것은 검찰청이란 이름은 사라질 것이고요. 기소청 또는 공소청 정도가 아마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롭게 신설되는 중대수사범죄청 해서 중수청이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수청과 공소청 또는 기소청 이 두 개의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기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해체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기능적 분화와 역할 분담 그러면서 조직이 개편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불편,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 없이 그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는 통상적으로 우리 법은 아까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기 때문에 당은 지금 한 추석 전후 목표를 하고 있고 아마 늦어도 제가 보기에는 추석 전을 목표로 하지만 아무리 늦춰진다 하더라도 11월 정도에는 마무리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당은요. 근데 그 과정에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통상 그 경과기간,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법안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 개편되고 나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그다음에 각각의 또 새로운 기관이 만들어지면 청사 분리 등등 여러 가지 그 뒤처리가 해야 될 게 있고 또 국민들의 그 범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검찰에서. 그걸 일시에 조직 해체되면 수사하던 범죄가 좀 공지에 붕 뜨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과 38년 지기로 알려져 있고 여권의 실세이면서 또 온건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검찰개혁 수위와 속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오히려 조용한 개혁이 검찰 입장에선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내정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정부 조각 꾸리면서 가장 잘한 저는 인사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5선 의원이면서도 대체로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과정까지는 이제 당 대표도 됐어야 됐고 또 지난 대선 실패 이후에 많은 어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좀 거칠었죠. 그렇지만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늘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주면서 그것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어떤 그런 때로는 상당히 이재명 대표 핵심 개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은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투토 지금 이제 검찰은 결국은 이제 정성호 의원이 5선의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서 또 충분한 국회 경험을 가지고 사실상 검찰을 올 해체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는 해체라는 표현은 정말 거칠기 때문에 내용은 해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홍익표 우리 대표님도 얼마나 참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까만은 이 수사 기소 분리해서 수사청이 되든 공수청이 되든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정권에서 그나마 다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일부 수사권을 갖다가 좀 살렸는데 네. 이걸 원천적으로 이제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검찰 조직의 저항과 또 반발도 엄청나게 크게 나올 건데 지금까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기조는 아무래도 검찰 조직은 앞으로 검찰 개혁 방향에서 아예 그냥 논의해서 재놓고 가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내용은 해체인데 해체라는 거친 표현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등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된 검찰 고위직들의 사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심 총장 입장문도 발표했는데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언중유골일까요? 글쎄 아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현재 본인도 수사 대상이 내란과 관련된 문제 또 개인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검찰 조직을 대표해서 그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입장을 내고 저항하는 것이 아마 후배들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뭐 정치적 행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얘기한 부분을 지금 그 정성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검찰 일시적으로 해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갑자기 그 공수청이라는 걸 바뀌었을 때 생기는 수사가 중단되거나 또는 그 수사가 부실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것이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또 야당과 언론이 검경 수사권 분리 때문에 수사가 잘 지연되고 그 또 부진하고 또 그 결과가 민생 피해가 생긴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계속 그 공격과 보도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성호 후보자께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그 피해가 없게 즉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이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나 보완책을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정 후보자의 예상대로 검찰청이란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심우정 총장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그 불명예를 자신 있지 않고 가진 않겠다는 그런 단호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검사장급들이 지금 오늘 또 동부지검장 같은 네. 경우도 사의를 표명하고 계속 저는 이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에 의한 불법 비상계엄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그 이후에 사법체계의 이 엄청난 혼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민들이 또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아무리 검찰 개혁을 오랫동안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이 사법체계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여기에 일정 부분 동의나 공감 익숙해져야 된다는 문제예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법체계에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의 쉽게 말하면 법치가 무너지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의 어떤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마디로 정치 검사로서 국민들의 그런 뭐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또 사회 악이 됐다는 일정 부분,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은 이걸 마치 정치 보복적으로 전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강석화로 취임하자마자 이걸 갖다가 검찰 개혁을 검찰청을 날려버린다는 이 자체를 그런 법원하고 앞으로 이제 검찰하고 그 관계를 또 어떻게 만들 거면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헌법학자 또 이제 이 법원 조직법에 대한 이런 능통한 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그런 검찰 개혁 카드에 대해서 이게 열띤 토론도 이어지고 충분하게 국민적 이 논의 속에서 이게 검찰을 손을 대야 그게 맞는 거지. 지금까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없는 제도 만드는 그런 검찰 이참에 완전히 해체해버리자. 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대륙 국가가 지금 흔들려요. 예, 충분한 준비 속에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리 인준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어제 포기 배출을 쌓아놓고 국민청문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민석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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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 따위 증거 자료도 없이 우기기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닷새째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았습니다. 법사위원장 좀 달라는 나 의원에게 새로운 지도부랑 손 맞춰서 잘이라고 말을 흐리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요.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처리한 농성을 에어컨 아래에 바캉스 농성한다고 빗댄 데 대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에어컨 안 나온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작 남매라고 하더니 다 가져가고 엄청 고생시키고 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 무조건 죄송하다고 에어컨은 틀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 동작 갑을, 나 의원은 서울 동작 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죠. 그런가 하면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농성장을 찾았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총리 후보자는 우리 김밥 먹었죠. 웰빙 단식.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다. 아, 단식하시는 건 아니지? 단식하지 마. 단식은 왜요? 단식해도 안 내려올 거잖아. 응? 단식하면 내려올 거야? 좀 자료 좀 내요. 자료 좀. 우리 당 인사 아니, 나 자료 다 갖다 줬는데 그걸 보지 않고 들어오질 않고. 아니 무슨 마지막 야, 주진 의원이 사과를 하고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아니 자료 안 낸다고. 그럼 자료 아니야. 뭐. 자료를 고생을 안 하셨어요. 내셨다고 우리 당 무슨 고생을 했어요.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레 3일에 총리 인준안 표결을 위한 여야 합의를 촉구한 상황인데요. 여야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7월 3일이면 대통령이 언론과 기자회견을 하고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듯이 야 5당과 오찬을 갖기로 했잖아요. 아무래도 총리 인준과 관련이 있겠죠. 글쎄요, 그것과 꼭 관련돼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섭단체 대표들하고 식사를 했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대표들 별도로 또 초청을 해서 대화를 하시는 것 같고요. 도리어 이런 날이 있으면 약간 피하는 게 일반적인데 불가피하게 아마 일정상 어쩔 수 없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3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적으로 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이 가능한 이제 시점이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빨리 총리가 인준이 돼서 그 국회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여러 가지 국내외 지금 업무가 많아요. 총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재해 대책 특히 7, 8월이면 여름철 각종 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재해 대책도 총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이 추가적인 인사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예산안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총리도 국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임명 동의안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면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되는 걸 명심하라 오늘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제 배추 청문회도 열었는데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서한을 전달했어요. 뭐 저는 참 좀 전에 홍표 대표님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한 그 아쉬움이 분명히 남는 청문회예요. 그동안 이제 5억 수입밖에 안 됐는데 지출은 8억밖에 13억밖에 됐는데 8억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 해명은 김민석 후보가 했지만은 그 해명을 국민들이 납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은 그때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이거는
후보자 측에서 제시하는 그런 뭐 제출 자료에만 의지해가지고 청문회를 하려면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역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영에서 또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를 임명했을 때 민주당이 자료 제출 요구 부실하다고 맨날 난리가 났지만 제대로 제출해 주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야당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게 그게 야당의 역할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 석사학위 부분도 중국의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그런 뭐 그 실체적 사실을 한번 챙겨 보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좀 발품을 파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로 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저는 그 나경원 의원이 지금 로텐더홀에서 지금 농성하는 그곳을 김민석 후보 내정자가 찾아가서 예. 조롱하고 희화시키는 듯한 저런 입장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저기서 뭐 서울대 82학번들 뭐 오랜만에 뭐 친구 만난 동기들 뭐 동창들 네.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기서 규탄하는 왜 대상에 나타난 건데 사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화면에 서로서 반말로 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총리 내정자고 한 사람은 또 제1야당의 오선 의원인데 지금 뭐예요? 저거는 저 자료 제출 저거는 청문회장에서 이야기됐어야 돼.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뒤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저는 정말 김민석 지금 현재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도 이 말 제1야당이 국민적 신뢰와 지지에 기반한 그런 청문회를 갖다 했고, 그래서 청문 그 결과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 절대 쉽게 이거 임명 가지 못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16년도에 안대희 대법관 청문회 과정에서 또 낙마했고, 그다음에 뭐 문창덕 또 교수 같은 경우도 그것도 역사관 때문에 또 그것도 다 민주당이 이 발품 팔아가지고 그거 만든 쉽게 말하면 청문거리였어요. 거기에 국민 여론이 악화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 못한 겁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도 청문회를 마쳤는데 김민석 후보 내정자에 대한 뭐 청문 뭐 동의 결과가 쉽게 말하면 임명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은 야당으로서 아직까지 진영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니까 안타깝고 아쉽더라도 저기에 저렇게 얽매일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초강도 이 규제 가지고 엄청난 혼선을 벌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질러야 되는 거지. 이거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저걸 왜 저기에 지금 현재 컨텐츠에 저기 꽂혀 있냐 이거. 네. 버스가 떠난 뒤에 농성장의 모습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부동산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며 관련 언급을 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이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범으로 주택 투기를 꼽으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런 뜻을 내비쳤는데요. 며칠 전에 6억 원까지만 해주는 대출 규제 불가피했다 이런 뜻일까요? 예,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최근에 저희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우에 보면 자산의 비중이요, OECD 국가 내에서 평균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50% 안팎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동산 자산에 자산이 편중돼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집값이 비싸고 지금 저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건 다른 대체 투자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그림이나 골동품 또 그 주식시장, 채권시장 우리보다 훨씬 크죠. 더군다나 이런 그 대도시의 부동산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와이너리, 그러니까 포도주 밭이죠. 포도밭 같은 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자산시장이 매우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 최근에 우리의 그 자산시장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외에도 코인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나 채권
또는 그 필요하면 뭐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산 시장을 좀 우리도 다양화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투기든 투자든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최근에 고강도 그 6억 원에 대한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마 조금 현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을 보완해야 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에는 직접적인 도화선을 제출한 건 사실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어떤 정치적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손을 댄 이유로 부동산 시장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불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일단 이 불은 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의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고강도 대책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러한 대책은 단기 대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대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반드시 따라 붙는 것이 전월세 인상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 인상을 차단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새 정부 부동산 대책은 투자 범위를 좀 넓히자는 취지였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부동산 대출이 규제와 관련해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는 적용되지 않은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 외국에서 돈을 빌려와서 우리나라에 비싼 집을 사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집에 월세 살아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은행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이번에 6억 대출 규제 초강력 이 고강도 규제안의 근본적인 배경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처음에 이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 입장에서는 마치 금융위원회가 단독적으로 이걸 갖다가 6억 이 한도 내 대출 규제를 갖다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일부 혼선을 줬다고 인정은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인정해서 저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8개 부처 장관들 지금 임명하는데 유독 빠져 있는 게 지금 2부처인데 그 중에 1개 부처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 고강도 규제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일정 부분 현금 여력 없는 사람은 이 집을 살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고강도 규제를 때렸다면 당연히 소유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그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그러면은 주택 수요층을 위한 이런 서울 비롯한 이 도심권의 주택 공급 계획을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게 나오면서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맞물려진다면은 그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건데 이게 보십시오. 지금 6억 대출 규제 그냥 이렇게 기습적으로 때려버리고 나니까 지금 당장 지금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되는 그 지금 이제 국민들 어떡하냐 이거.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작년 2023년 기준으로도 17,000 정도 세대의 어떤 이 외국인들 매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65%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거의 70% 가까이가. 근데 이분들이 실수요자로서 한국에 뭐 이렇게 지상사나 또 뭐 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전부 사가지고 또 그걸 갖다 투기 수단으로 투자 수단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한국에 애국되는데 그중에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뭐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부동산 이 가열 투자의 투기에 대한 그 규제 방안은 없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 좀 저는 근본적으로 큰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모레 기자회견이 있으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질문이 나올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투자는 사실은 집 없는 서민의 집 사기보다는 일종의 갭 투자와 똑똑한 집 한 채로 해서 갈아타기를 좀 막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서민들이 일반 무주택자가 당번에 30억짜리, 40억짜리 집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집의 범위는 10억에서 15억 원대. 그러면 서울의
강남 3구나 한강벨트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집은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유독 지금 소위 갭 투자나 똘똘한 한 채론이 작동되는 것이 한강벨트와 강남 3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이 똘똘한 집 한 채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 문제가 정책적 수단으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문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전문 관료 내지는 전문가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국회 내에서 몇몇 분도 지금 후보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 출신 또는 국토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또 국토부 출신의 관료 또는 그 SH공사나 LH공사 쪽에서 일했던 분들 등등 여러 분들을 놓고 아마 그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 인사검증도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예. 모레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이 내용이 다뤄질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나흘 뒤인 5일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 소환에는 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시죠. 수사 일정이 무슨 맞춤형 예약제입니까? 조사 날짜까지 본인이 골라 잡겠다는 뻔뻔함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권력 중독의 민낯입니다. 윤석열의 수사방해는 국민을 향한 조롱입니다. 특검은 흔들림 없이 단호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체포영장 청구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움이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또 망신주기 수사라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지나치게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이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저혈압이 아주 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어지럼증, 현기증, 그리고 그 호흡 곤란 이런 데 다른 여러 데 그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해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탔다. 열차 분명히 들었습니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하겠죠. 그렇게 그냥 아프다고 특검이 넘어가 있습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혐의 중에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무슨 맞춤형 예약제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만약에 특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면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표현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신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어준 집권실행 국민의힘이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애면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을 또 제대로 전련해내지 못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 세력으로서 호위한 세력들이 정치적 책임이라도 일정 부분 묻고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다음 총선 불출마라든지 이선 후퇴라든지 이런 당의 변화 쇄신을 갖다가 좀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변화를 가져가면은 국민들은 이 제1야당의 목소리를 이제 길을 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전혀 국민의힘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도 법적 정치적 책임 다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특검하고 이 특검은 특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국민이 다시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 지금 현재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걸 특검하고 지금 현재 신경전 벌일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수사는 사실상 얼마나 좀 우습게 좀 대해버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사 하나도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나름 민주당이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또 뭐 뒷받쳐 주지만은 뭐 특검이라는 것은 어느 정치 세력에 의해서 휘둘러지면 안 되는 것이고 국민이 특검법에 의해서 정한 그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하답하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교훈을 받으십시오. 응?
윤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변해야 국민들도 그럼요. 국민의힘을 향해 마음을 열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다리가 불편한 것도 아니었는데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휠체어를 탄 걸 두고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깝다고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현기증이 있다, 혈당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소환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겠죠? 글쎄 이게 휠체어가 이게 상당히 정치인이나 소위 권력자 또 재벌 기업인들한테 매우 나쁜 상징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 법정에 출두하거나 또는 뭔가 그 포토라인 쓸 때만 되면 휠체어에 마스크 쓰고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되게 조롱거리. 그리고 외신에서조차도 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은 이 수사만 받으면 휠체어로 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진짜 아픈지 안 아픈지는 본인이 알 거고 의료진이 알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수사는 적극적으로 그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검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철저하게 하려면 당사자인 피의자들 또는 그 참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저렇게 시간 끌기, 소위 법기술자들이 주로 그 사용하는 저런 시간 끌기를 아마 조은석 특검은 물론이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도 아마 특검 담당 검사들이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소환해서 안 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구속영장까지 검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분위기를 바꿔서요. 화제의 영상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밝힌 근육 비결이 덩달아 화제가 됐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학 다닐 때 그 법과대학 출신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서울대 역도부장을 했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했었고요. 네, 일부 지지층은 청문회 때 반소배에 입자며 이런 근육 사진까지 공유를 했었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에도 운동광으로 소문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재섭 의원인데요. 지난 2022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사람 2명이 매달린 역기를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 나와서 이런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한테도 정성호 의원님이랑 누가 더 뭐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정성호 의원님과 사석에서 이 내용은 둘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취미고 라고 하셨어요. 김재섭 의원도 취미 아니에요? 물론 저도 취미이긴 하지만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들어보니까 더 많이 친다 이런 걸로.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제 취미 수준. 예. 네. 취미 죄송합니다. 의원님. 네. 죄송합니다. 네, 일부 누리꾼들은 법무장관의 마동석에 왔냐 이런 뜨거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항상 양복 입은 모습만 봐서 전혀 몰랐던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제가 정성호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국회에서 목욕탕에서 자주 보고 많이 보셨겠네요. 많이 목욕탕에서. 봤죠. 진짜 팔뚝 하나가 웬만한 허벅지 근육 다리 그런 정도 보이는 건데 저분이 이제 벤치프레스 이게 하면은요 자기 기록은 120인데 저 나이에 120kg를 한다는 것은 63세신데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64인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비해서 이제 저런 체력 가지고 결국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건지 그렇지만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그 검찰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적 상식으로 또 야당의 목소리도 존중하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사법 체계의 혼란은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록 검찰에 의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걸 보복으로 그냥 검찰을 손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 올해 나이가 이제 39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정성호 의원하고 이 벤치프레스 이걸 비교는 못 합니다. 저기는 진짜 선수급이에요. 몸도 김재섭 의원이 더 선수급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한 50, 60kg를 갖다 벤치프레스를 해요. 그러면 엄청난 건데 그렇지만은 저분도 이제 서울대 저 친구도 법대를 다닌 친구지만은 중학교 때부터 저 친구도 이제 럭비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이런 운동 천재예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저런 청년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을 크게 변화시키는 그런 뭐 화면이 됐으면 하고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저도. 둘 다 서울대법대 출신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물론 20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정성호 의원이 제가 그 10년 전에 만났을 땐 지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 많이 좀 빠진 상태. 빠진 게 저 정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자꾸 이제 검찰 개혁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시는데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없는 게 정치 보복이라는 게 특정한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뭐 정치적 압박을 가하거나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활용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실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20대 국회 때부터 했고 21대 국회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 못 지었던 사안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가 없었으면 그때 했었을 거예요. 그때 모든 검찰개혁 또 경찰개혁조차도 그 당시에 하려고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대통령께서 예산 문제를 지금 무조건 코로나 팬데믹을 막는데 모든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은 다 중단해라 해가지고 그게 스톱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수사기소를 분리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악용해서 등자 하나를 악용해가지고 다시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바꿔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직을 끌어안고 같이 강물에 빠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슈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난 17일 하와이에서 귀국했는데요. 정치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어제 페이스북 내용입니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나 살 수 없다고 글을 올리면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받게 된다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동안 신당 창당 가능성과 개혁신당 합류설 등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당 창당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선은 사실 신당 창당 동력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총선이나 대선이 큰 편인데 시간 변수 때문에라도 시도를 하실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 100% 나옵니다. 네. 경상도 말로 하고제비라 그러고 네, 상습 출마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에서 워낙 쓴소리를 많이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도 생긴 건 사실인데 그럼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전련해내지 못하고 당을 변화쇄신시켜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야당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홍준표 전 시장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연말쯤이면은 지금 현재 이 특검 3개의 수사가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이 연루될 것이고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등등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정계 개편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때 보수가 재편될 때 자신이 깃발을 올리겠다는 그런 아마 구상이 있는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네,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정치를 떠나서 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표현한 홍준표 전 시장의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